예,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그 무기 거래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시프리에 의하면 주문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를 찍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서 같은 기간 중국 무기에 대한 주문은 대한민국의 27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K무기가 동맹이고 평화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주문 기준이란 점을 중시해 주십시오. 무기는 그러니까 납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문과 이제 그 납품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프리 순위라 그러면 주문 기준 순위는 잘 보질 않아요.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니까 그 나라들이니까 그냥 납품 기준으로 이때까지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순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주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백모센의 탈출에서도 여러 번 이거 주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2위 내지 3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프리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 제가 게을러서 시프리 자료를 다 들여다본 게 아니라 페룬이라고 굉장히 그 공신력이 있는 그 영어권 유튜버가 이 시프리 자료를 심층 분석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크리미아 병탄 직전 4년, 그러니까 크리미아 병탄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세계 그 말하자면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 직전이죠. 그게 2014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2010년, 11년, 12년, 14년, 13년에서 4년 동안 일어난 일이죠. 그때 보면 한국이 8위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주문액이 632입니다. 이때 이 단위는 이게 세계마다 각국 통화가 다 다르고 인플레가 있고 환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프리가 트렌드 인디케이터 밸류라 그래서 TIV라 그래서 시프리가 개발한 그러한 그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 단위로 보면 한국이 632 단위입니다. 연평균 이 4년 동안에. 그런데 우크라 침공 이후의 2년, 2022년, 2023년 그 2년을 보면 한국의 연평균 5,494,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무려 9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위고요. 3위인 프랑스의 2.5배입니다. 그리고 4위인 독일에 대해서는 3배가 되고요. 5위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한 4배 반이 넘죠. 4배 반이 넘는 그러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위 영국부터는 이거는 세 자리 숫자로 주저앉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약 4분의 1 정도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떠냐? 아예 중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중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문 기준으로 가면. 중국이 이렇게 주문이 퍽퍽 감소하기 시작한 건 2018, 19부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 침공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2022년, 2023년 연평균 무기 수주가 200 TIB가 채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한국이 5,400 TIB가 넘었었잖아요. 한국의 27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27분의 1이 안 돼요. 거의 30분의 1쯤 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뭐 까불면 안 되죠. 이 그래프 자체는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그 시프리에서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이거 심층 분석한 건 여기 붙어 있는 페룬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예요. 굉장히 이론적인 데가 있고요. 차분하고 보통 조회수가 한 30만에서 50만 조회쯤 가요. 굉장히 강의식인데 그 사람도 한 1시간 뭐 50분, 40분씩 이어지는 그런 콘텐츠인데, 묵직한 콘텐츠인데 그렇게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보는 그러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페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KF-21 같은 건 아직 이제 그 링에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냥 우리가 뭐 좀 하는 육군 기갑 뭐
MD 방공 이거 가지고 그렇게 간 거죠. 이 K무기에 보면은 한 그 매력이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은 가성비, 가격, 성능, 납기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미국산이 아닌데 나토 표준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K무기 혼자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중국산 무기처럼 미국 무기나 유럽 무기를 수입했을 때 K무기랑 연동을 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K무기를 쓰게 되면 우리는 서방과 함께하는 거야라는 신분 증명이 됩니다. 지금 타일랜드가 잠수함을 중국에서 사오는 거를 취소를 하고 또 취소할 때 중국이 속상할까 봐 그래도 면은 살려주려고 뭐 순양함 2척으로 순양함이 된다. 그 호위함 순찰함이라 그러나 그거 2척으로 코르베티 그거 2척으로 이제 그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득달같이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세를 보니까 중국 러시아한테 줄 섰다가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렇게 이쪽으로 왔죠. 이라크는 원래 한 2, 3년 전까지 이란 뒤에 줄 서 있던 나라인데 거기도 요새 이제 입장 정리하고 한국에 여러 가지 그 시그널 보내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방과 함께한다. K무기를 쓰면 서방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생산 수정 R&D에 대해서 우리가 널널하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거는 이제 정부 입장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기의 그 지재권은 거의 다 그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비를 정부가 냈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지재권 사용료를 이 국방부에 납부를 해요. 이 무기업체들이, 방산업체들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해외의 여러 가지 그 생산 또 해외에서의 수정, 해외에서의 R&D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이게 다 우리 동맹이고 또 유사시에 우리가 공장이 박살 나더라도 거기서 뭐 만든 탱크, 거기서 만든 장갑차, 거기서 만든 포탄 이런 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생산 수정 R&D에 대해서 굉장히 널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 위선을 떨지 않죠. 요번에 이제 스위스가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스위스가 이게 독일제 뭐 장갑차인가 뭐에 들어가는 그 포탄을 스위스가 했는데 스위스가 그거 우크라이나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그럼 만약에 독일군이 그 스위스 포탄을 들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 참여한다. 그럼 또 오케이야. 심지어 독일군이 그 스위스 포탄으로 옆에 벨기에를 공격한다. 그래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독일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한테 넘기면은 그건 안 돼. 스위스 입장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성의 완전 위선이죠, 위선.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게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 주는 거 우리가 반대 안 했죠. 크랩 자주포의 차대는 한국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적어도 많이 넘어갔죠. 터키 쪽 자주포도 우크라로 많이 넘어갔는데 거기도 다 우리 게 많이 아마 들어가 있을걸요. 터키 쪽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 무기가 육해공 우주 사이버 이 풀세트니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 이게 무기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 수출용으로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쟤들은 자기들이 쓰려고 무기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1991년일 거예요. 라팔이 처음 비행을 시작한 게 1990년대 초거든요. 그럼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라팔 몇 대 만들었어? 뭐 수출한 것까지 다 꼴랑 해봐야 한 100몇십 대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우리가 쓰려고 만드니까 수출이건 나발이건 간에 120대 무조건 앞으로 한 5, 6년에 가 이거예요. 저도 물론 40대 생산에 찬성을 한 사람이고 그때 카이다를 굉장히 비판했지만 이번 20+20 패키지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저율 초도 생산 그러니까 Low Rate Initial Production LRIP라고 불리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6대 생산된 거를 LRIP 로또 1이라고 치고 요번에 나오는 걸 LRIP 로또 2라고 치면 그 20대 20대 이렇게 가면 굉장히 로또가 큰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보통.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로또를 찬성한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게 무슨 없던 새로운,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본 거고요. 또 그렇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공군이 그렇게 요구한 거지, 방사청이 요구한 거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인데 그런 그 생산에 대한 요량이 안 섰는데 그런 요구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판단이 맞다고 본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듯이 한국은 이제 터키랑 완전히 달라요. 터키는 예를 들면 그 바락타르 그 TB2 만든 회사, TB2 그 드론 만든 회사 그 매출 구조를 보면 90% 이상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수출용 시장을 위해서 무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수출용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현장에서 쓰려고 보니까 이런 무기가 필요한데 근데 미국에 그런 무기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너무 비싼데 그럼 만들고 말지. 근데 이왕 만드는 거 좀 정성 들여서 고민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국산 무기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기는 오늘 사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나 진화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자기 니즈에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진화 발전한다.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의 한국 무기에 이게 그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압도적 2위로 굳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이제 세계 시장에 미국은 포함이 안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별로 남의 무기 많이 수입 안 했었는데 앞으로 미국이 무기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엑스트라 시장이 또 하나 생긴 거죠. 무기 세계 시장에. 근데 이 기존에 있었던 뭐 인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도하던 세계 시장과는 이 세계 시장의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건 아예 미국 시장 이렇게 해서 좀 분리를 했는데 이 미국 시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 2위로서 계속 이제 밀고 나갈 것이다.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요. 그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쁘시면 이제 여기서 접으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좀 무기에 대해서 약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한국 무기가 이게 왜 부동의 세계 2위를 갈 수 있냐. 이게 일단 육해공이 다 되고요. 또 MD라든지 감시정찰 쪽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 풀로 갖춰져 있어요. 지금 풀로 갖추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풀 세트로 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또 이 풀 세트를 우리 국가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우리도 뭐 미국 NGAD에 비슷한 말이지. 우리도 6세대 기준 만들어 봐야겠어. 뭐 이런 그 국가 자존심이라든지 영어로 이제 national pride라 그러죠. 그런 거에 의해서 되는 무기가 아니고 야 이거 수입해서 쓸 수 없잖아. 수입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혹은 아예 그런 무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하나 만들자. 굉장히 그 절실함에서 나와요. 하나하나가.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분야가. 그래서 이거는 세계의 부동의 2위 자리를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한국 육군부터 좀 살펴보면 그 한국 육군은 오늘 이 순간까지는 300km 평정입니다. 선멸 평정이에요. 근데 이게 한 6, 7년 지나면 500km 범위를 선멸 평정하는 게 한국 육군의 작전 사상이 돼요. 군사 사상이 돼요. 미 육군은요. 선멸 평정이 아닙니다. 밀고 들어가서 선멸 평정하는 게 아니라 급소를 원격에서 신속하게 빵 때리는 원정 전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빠져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미 육군은 3,000km 가까이 때립니다. 미 육군에서 전술 차원에서 사용하는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 미사일에 전술 미사일이 이게 3,000km 때리는데 앞에 탄두가 작아요. 한 100km나 나갈래나? 그러니까 고가치 표적을 3,000km 밖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미 육군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6.25 때 말이에요. 6.25 때 이제 정식으로 그 대규모 상륙 작전이 준비돼서 진행하려면은 몇 달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이 그 남진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경기병 부대가 들어와요. 뭐 그러니까 라이트 캐벌리. 그럼 진짜 말 타는 따가닥 말 타는 경기병이 아니라 그때 기병이라는 건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신속하게 움직이려니까 중화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병 그 1사단이 한 절반 가까이 전사할 겁니다. 그 노군리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옆에서 픽픽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그 막다가 착각을 일으켜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경기병 1사단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1사단들이 한 절반 정도 죽어요. 그 전사가. 그 제대로 된 이제 상륙병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과 함께 정말 그냥 목숨으로 막은 거예요. 그냥 피로 막은 겁니다. 그 라이트 캐벌리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의 육군 개념들이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고 섬멸하고 평정하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바늘 송곳같이 멀리 퍽퍽 찌르는 컨셉이에요. 미국은. 그게 이제 거리가 3,000이죠.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육군이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요. 섬멸 평정의 범위 자체가 500km예요. 이게 오늘 이 순간까지는 300km인데 이 300km가 KTSSM 거리거든요. 300km가 물론 KTSSM이 지금 180km지만 300km 가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냥 300으로 잡은 겁니다. 이 그 KTSSM 3가 지금 그 이제 그 개발 아이템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걔가 못 가도 500km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좀 컨셉이 다른 거죠, 미국과.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건 뭐냐면 감시 정찰 정보 지휘 통신 이거를 이제 ISR-C2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ISR은 잘 알려진 얘기고 이게 다영역 네트워크거든요. 300km, 500km 바깥에 적의 고정 타겟 혹은 이동 타겟을 지금은 주로 고정 타겟인데 앞으로 이동 타겟까지 간다고요. 식별하고서 때린다. 이거는 육군이 하던 일이 아니죠. 원래 공군이 하던 일이죠. 근데 지금 육군이 이걸 한다고요. 그래서 300km 바깥을 내다봐야 되니까 당연히 다영역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육군은요, 저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레인지 클래스, 그러니까 그 작전 범위 등급이 있다고 전 봐요. 한 12km 전까지 12km가 뭐냐면 120mm 박격포의 사거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저기 유럽 쪽 이런 쪽은 그거 못 나가요, 사거리. 그 후장식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끼워 넣어 가지고 뭐 이상하게 잘 쏘려고 해 갖고 사거리가 오히려 약해요. 뭐 8km, 9km밖에 안 돼요. 우리가 12km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12km 이내에서 승부 보는 무기들이 뭐냐면은 보병 아미 타이거, 그러니까 뭐 개인 장비 잔뜩한 거. 또 보병 미사일 현궁은 이제 대전차 미사일, 신궁은 맨페즈 헬리콥터 같은 거 잡는 미사일. 탱크가 뭐 2, 3km. 우리 탱크가 곡사를 쏘죠. 특이해서 우리가 그 현수장치가 제각각 놀잖아요. 그러니까 몸 앞쪽은 높이고 뒤는 낮춰. 그러면은 포를 최대 각도로 올려놓고 거기다 몸을 다시 낮추니까 몸을 앞으로 올리고 뒤를 낮추니까 포가 더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곡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꽤 많이 가요. 한 7, 8km 갈 거예요. 근데 탱크 원래 포는 그렇게 못 가죠. 한 2, 3km밖에 못 가죠. 장갑차 당연히 그렇게 밖에 안 되고요. 풍익도 한 10km, 12km예요. 자주 105mm 포, 동포라 그랬던 거. 예, 그거 저기 트럭에다 올린 거. 그래서 이게 그 몸빵하는 그 보병은 기본적으로 탱크건 무슨 뭐
뭐 장갑차건 뭐 다 포함해서 한 12km 정도예요. 그 레인지가. 그러면 12km에서부터 한 53, 4km 좀 많이 잡아주면 60km까지 이게 뭐가 감당하는 거야? 이게 155mm입니다. 그러니까 155를 가지고 뭐 이거보다 좀 더 쏴보겠다고 미국이 58 구경장인가? 우리가 지금 52 구경장 하잖아요. 구경장이라는 건 뭐냐면 155 같은 경우에 약실까지의 포신의 길이를 155로 나눈 거예요. 이걸 밀리미터로 해놓고, 그러니까 포신 길이 대비 구경 대비 포신 길이가 몇 배수냐. 그러니까 이제 52는 그러니까 52 구경장의 포신 길이는 155mm 곱하기 52 하면 나와요. 그럼 뭐 한 8m 달려나? 58 하면은 155 곱하기 58 하면 되고. 그거 실험했다가 미국은 폭망했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멀리 보내려면 약실도 암벽을 많이 받게 되고 포탄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저기 어디 포신 내부도 마모가 심하고, 아니 동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그거 이렇게 계산하면 나올 텐데 왜 그런 실험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는 그런 헛꿈 안 꾸죠. 여기 한국 냉정하니까 그 155mm 포를 가지고 그 뭐 로켓 추진탄까지 해서 많이 보낼 수 있으면 53, 4 제가 뭐 편의상 60 썼는데 53, 4 정도 보낸다. 또 우리는 엑스칼리버 같은 거에는 그렇게 큰 힘을 안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오히려 53, 4km 정도 가는데 그 엑스칼리버는 이제 심지어는 이동 표적까지도 때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게 사거리가 길어지면 가다가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저쪽 가면 오차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 탄도 수정 신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 앞에 신관 앞에서 뭐 바람개비 같은 게 좀 돌아가요, 날개가. 그래서 탄도를 약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걸 하려면 자기가 GPS를 계산해야 되니까 또 상대방은 그거 싫다고 이제 재밍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 재밍을 뚫고 자기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겠죠. 항재밍 탄도 수정 신관. 우리는 그쪽 개발을 하고 있죠. 아마 거의 많이 개발됐을 겁니다, 저거. 그 다음에 지능형 다기능 신관. 저게 이제 미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거의 미국과 비슷해요, 타이밍이. 저거 몇 년 있으면 나올 텐데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가서 빵 터져야 된다. 그러면 포탄 폭발이 한순간 늦어져야 되잖아. 그럼 지연이죠. 그 다음에 뭐 어디에다 공중에다 쏴갖고 그 탄도 계산 한 다음에 저기 적 머리 위에서 터져라. 그러면 이거는 시한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게 막 날라온다든지 뭐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근접해서 빵 터져라 이거지. 물론 드론을 보고 쏠 일은 없지만, 그럼 이거는 근접이죠, 프락시미티죠. 그래서 지연, 시한, 그다음에 이 근접 이런 그 모드들이 있어요. 그 지능형으로 포탄을 터뜨리는 방식이. 근데 지금은 저게 지연 신관 따로, 근접 신관 따로, 시한 신관 따로 있었다고. 근데 저런 거 작동하려면은 어차피 배터리 돌아가야 되고요. 그 배터리가 또 보통 배터리가 아니지. 포탄이 샹 하고 빠져나갈 때 그거 느끼고서 그때부터 작동하는 배터리거든. 배터리 돌아가야 되고 PCB 기판에다가 뭐 전자제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야, 셋을 한꺼번에 묶자. 그럼 저거 하나 끼워 놓으면 그때마다 이걸 쏠 때마다 지연으로 할지 시안으로 할지 접근으로 할지 바로바로 그 타겟에 따라서 정해서, 그것도 자동으로 정해서 바로 발사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우리 지금 저거 하고 있죠. 지능형 다기능 신관. 하나는 탄도 수정 신관. 또 그다음에 어떤 거는 탄도 수정하고 지능형을 또 겹친 또 슈퍼 신관도 만들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600에서 300km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제 이게 다연장이에요. 500km는 KTSSM-3라고 부르는 애인데 얘는 덩치가 커져갖고 지금 천무다연장 그 로켓에서는 못 쏴요. 예, 그러니까 현무 쪽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쏜다 그러더라고요. 현무2 발사된가 뭔가 그걸로.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 개 클래스인데 레인지 클래스가 10에서 0에서 12, 12에서 60, 편의상 60 한 거예요. 60에서 300 혹은 60에서 500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는 각각 안에서 전부 사거리 연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현무는 현무대로 사거리 연장하려 그러고 신궁은 신궁대로 가려 그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차포는 아니 곡사로 해가지고 원래 직사로 하게 되면 한 2, 3km밖에 못 가는데 곡사로 한 5, 6km 가는 걸로 하려 그러고 뭐 온갖 꾀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가 연장되려면 내다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ISRC2 다영역 네트워크가 되죠. 12km 바깥이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광화문에서 박격포를 쏴. 비격, 자주 박격포를. 광화문에서 12km로 가면 그게 거의 뭐 서울대 지날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그쵸 서울대까지 직선거리로 한 10에서 11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 저 뒤편 갈 것 같은데. 관악산 언저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12km 바깥에 있는 어떤 물체, 목표물의 좌표를 찍어줘야 되잖아. 무엇인가는. 관측병이 찍어주던 이거 가지고 레이저로. 혹은 무인기가 떠서 찍어주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양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km를 갈 때 정밀해야지. 정밀 타격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더 발전하면 이동 표적을 쫓아가면서 때릴 수 있어야죠. 현무같이, 신궁같이. 그렇게 이런 전체 과정에서 드론 및 무인화가 또 수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수백 킬로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12km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아까도 보셨지만 이 155mm 포가 감당하는 12km에서 한 53, 4km까지 12km에서 60km까지 그 영역에서도 이 현상이 있는 거고 60km를 넘어서서 수백 킬로까지 이르는데도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5대 변화 트렌드가. 이거를 이를 악물고 그냥 밀고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죠. 이런 데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통자산들이 있죠. 헬기는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잖아. 저는 이제 헬기는 상당 기간 동안 LAH가 우리 간판 헬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수리오는 아무리 봐도 쟤는 선천성 기형이야. 저 빛 보기 힘들어요. 그냥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지만 억지로 해도 헬기의 기본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냥 엔지니어들이 몸빵해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엔진부터 헬기 형상부터 무기부터 이게 앞뒤가 좀 맞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LH는 괜찮아요. 비교적. 저게 이제 REL 2L EL이라는 엔진을 쓰는데 그걸 하나 쪽에서 한 5에서 10%를 기능을 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400마력까지는 그냥 대충 갈 겁니다. 예, 결국은 헬기는. 지금 이제 2,000마력, 2,200마력 정도 나오죠. 1,100마력까지 정도 나오니까. 괜찮을 거예요. 예, 비교적.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및 ISR-C2,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ISR-C2는 이제 감시, 정찰, 정보, 통신, 지휘. 예. 이게 이제 군단 무인기, 사단 무인기. 그 다음에 풍산의 동축 반전 이렇게 실린더처럼 생겨서 위에서 헬리콥터 날이 펴져 갖고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꼭 무슨 무슨 우리 그림 학원 같은데 다니는 친구들이 메고 다니는 길다란 통 같은 거 하나 메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 보병은. 그 다음에 육상 무인기라든지 지하 동굴 탐사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사족 보행, 이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개 로봇 별게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차량에 또 한국이 막강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최강의 자동차 공업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할 때는 이 링크를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통신을.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쓰는 링크 갖다가 쓰려면 장비 비싸고 골 아프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링크 K 하던 거를 하고 있는 거를 고스란히 주면 미국이 싫어하고 오히려 한국 건 굉장히 시스템이 방대하고 나름대로
근사한 거라 그걸 좀 축소해서 열화판으로 팔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해군 함정 팔거나 육군 팔 때. 예,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육군 무기, 한국 육상 무기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풀 세트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없죠. 여기 이제 소총이나 총탄, 포탄은 많이 뺐습니다. 그것도 뭐 막강하죠. 예. 해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미국은 해군이 전 세계를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항공모함을 11척 이상 두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항공모함 한 척은 예비이고 10척을 가지고 항모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전단 그러니까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라 그런가 뭐 그렇죠. 예, 그거가 미국이 10개를 운영하죠. 그러니까 미 해군은 글로벌 제압이죠. 그래서 해군에 항공 전력이 있는 거고 어느 나라 공군보다 훨씬 많죠. 또 해군 안에 공격 원잠이 수십 척 있고 또 전략 원잠이 14척인가 운영하죠. 한국 해군은 권역 제압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오키나와 이어도의 위쪽으로 우리로 치면 이어도 위쪽에 서해, 남해, 동해 그게 한국 해군이 담당해야 될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가장 위험한 바다. 네, 그거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배에서 쓸 수 있는 미사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대함을 넣은 이유는 지상에서 적함을 보고 쏴주는 미사일은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일단 지대함을 여기 넣었고요. 센서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충남함에 그 다기능 사면 고정형 다기능 레이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레이더가 뭐 이렇게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사일도 유도를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미사일이 있는데 기능이 그걸 A사가 이 전파의 그 파장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걸 A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다기능 레이더라 그러죠. 다기능 레이더가 되면 이제 그 해군 함정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들이 딱 단순하게 딱 통합되죠. 그렇게 되니까 해군 함정의 스텔스 성향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발달한 게 뭐냐면 컨포멀 소나인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전자전이에요. 우리 해군 전자전 역사가 깊습니다. 한 20년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마 중국 함정이나 중국 그 비행기에 대한 그 전자전 특성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워낙 극비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우리가 언젠간 할 텐데 결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하더라도 모듈을 사다가 통합하면 되니까 이 물속에서 잠수함이 가면 이게 쇳덩어리라 자기장이 뒤틀려요. 그러면 대함 초계 작전을 하면 물 위를 날아가면서 자기장이 뒤틀린 거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럼 저기 잠수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뒤지는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소나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 굉장히 우리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겁니다. 우리 컨포멀 소나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청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청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제 가슴을 듣겠다고 청진기를 댔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떨림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떨림판이 뒤에 가서 이게 어떤 전기 신호로 바뀔 거 아니에요. 원래 소나는 이게 하이드로폰이라 그래가지고 떨림판 쪽은 물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떨림판이 전기 신호가 처음엔 아날로그로 될 거 아니야. 이런. 근데 그거를 잘 처리하려면은 디지털로 바꾸면 띵띵띵띵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패턴을 찾아내고 뭘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니까 그러면 이 신호를 아날로그로 갖다가 이걸 디지털로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이때까지의 소나는 이게 떨림판이라 그래, 하이드로폰이라 그러는데, 떨림판이라 그러면 요쯤부터 배 안인 거예요. 선체 내부. 앞에 떨림판 쪽만 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생각을 해보세요. 300m, 400m 내려가면 1cm에 걸리는 요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데 걸리는 압력이 30톤, 40톤 됩니다. 그러니까 penetration이라 그러죠. 이 관이 떨림판에서 연결되는 청진기 관이 이게 선체 속으로 들어갈 때의 어떤 연결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려 30톤, 40톤의 압력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밀, 그러니까 물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형상이 자유롭질 못해요. 그런데 컨포멀 소나는 핵심이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훨씬 작겠죠.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 사이즈 본 적이 없어서 요 모듈 안에서 디지털로 나와 그냥. 그리고 이 모듈은 물에 담가두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극심한 압력을 견디면서 또 물속의 그런 여러 가지 충격을 견디면서 견뎌낼 수 있는 작은 디지털 청음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뭐냐면은 아웃풋이 디지털 신호야. 그렇게 되면 통신선과 전기선만 얘한테 주면 되잖아요. 통신선과 전기선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배에서는. 그리고 얘는 배 표면에 이게 만약에 요만하다, 지우개만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공면 배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포멀 소나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그 하이드로폰과 그 뒤에 딸려져 있는 신호 처리 부분을 그래서 아웃풋이 디지털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부위까지를 수밀 모듈로 만들 수 있냐 없냐. 수밀 모듈로 패키징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앞에 떨림판과 그 뒷부분. 그래서 마지막에 아웃풋은 디지털 신호, 인풋은 전기. 얘도 작동해야 되니까 회로가. 그래서 그 아날로그 디지털 처리 회로하고 앞에 떨림판을 수밀로 만들어. 그것도 가능하면 작게 만들수록 공면이 부드럽게 나오니까. 그거가 쉬운 기술이 아닌 모양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쉬운 기술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저게 환경이 가혹하니까 쉽지 않겠죠. 그게 뭐 저희 집 목욕탕에 넣는 정도면 저래도 만들지 뚝딱거려서 인터넷에서 부품 주문해서 전기 인도를 지져갖고 근데 저 깊이가 뭐 300m 내려가고 잃어버리면은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한 요거 너비에 30톤 뭐 40톤이 막 30kg 30톤이 아니라 30 그렇죠. 10m 내려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0m에 10m에 1kg 아닌가? 1kg죠. 예. 30kg, 40kg. 요거 하나에 압력이 아까 톤 아닙니다. 킬로입니다. 예. 그렇죠. 10m. 그래서 10m 1kg죠. 예. 1cm에 1g이니까. 예. 그 깊이가 1m면 100g. 10m면 1kg. 1kg니까 300m 내려가면 30kg 되네. 요거 하나에. 여기 엄지손톱 하나의 무게에다가 쌀 5kg짜리 5kg 부대짜리 쌀 6개 올려놓은 거니까 손톱 죽죠. 네. 손톱 죽죠. 거기다가 고속으로 움직이잖아요. 막 시속 한 40km 움직이지 않나 저거? 최대 속도 뽑으면 그런 극악한 환경에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말발굽 소나라든지 초대형 측면 배열 소나 이런 것들이 다 컨포멀 소나의 이제 표현 형태죠. 그 컨포멀 그 소자
그 모듈을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어떤 형상을 잡아주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해지니까 단위 면적당 여러 개의 소자를 박아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감도가 좋아지고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게. 예. 그거를 도달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 쪽 솔루션들을 보면 가격 성능 납기에 있어서 이제 초특급 중형 소형 함정 플랫폼이 되죠. 이건 무인 수상정, 순찰정, 뭐 초계함부터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필리핀에서 발주받고 페루에서 발주받고 쓸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만든 용어죠. 한국에서 이지스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러면 이지스라는 게 별거냐. 요번에 충남함 보니까 한국 레이더 달았더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서 무슨 뭐 함대공 유도탄, 함대공 방어 유도탄 만든다 그러고, 엘셈 항공 방어 유도탄 변형해서 만든다 그러고, 그 이지스네. 해상 MD가 이지스거든요. 그러면 이거 키지스라고 불러야지. K-이지스. 미국을 열애로 시켰을 때 서방에서 이지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일본은 미국 거 갖다 써요.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이지스는 록히드 마틴 솔루션이니까. 이건 록마의 해군 사업의 밥그릇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건데 뭐 위협하거나 말거나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DAL 잠수함, 달 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디젤 AIP 리튬이온인데 이거는 원잠을 잡는 매복 잠수함이에요. 전 그래서 원잠이랄 때 갸우뚱갸우뚱해. 이게 서해, 남해, 동해를 지킬 때는 달 잠수함이 괜찮아요. 얘는 물속에 들어가면 소리를 안 내잖아. 원잠은 소리를 내거든. 원자력 발전기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SLBM인데 그건 핵무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디젤, 공기볼필요, AIP,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디젤에서 D, AIP에서 A,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L. 그래서 우리는 달 잠수함이죠. 지금 우리가 아마 이게 요번에 나오는 거 뭔가 이제 그 장보고 무슨 뭐 그 도산 안창호 쪽 그 다음에 배치 3인가 되잖아요. 이제 배치 2 마지막인가 배치 3인가. 저도 이제 하도 그 숫자들이 헷갈려 갖고 이게 달 잠수함쯤 되면 이게 세계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이제 그 저기 어디야 그 폴란드가 욕심을 내는 거죠. 예, 입지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룬도 얘기를 하지만 미 해군의 그 조선 유지보수 사업에 아마 잘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선업을 재건 강화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이제 모듈 나가고 다 나가니까 좋죠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및 합동 교전 능력인데, 이 합동 교전 능력을 가려면 당연히 키지스가 돼야 돼요. 혹은 이지스의 그 요격 그게 있어야 뭐 합동 교전을 하려면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쏴줄 수 있어야 되잖아. 남을 위해서 내가 뭐 쏴줄 게 없는데 합동 교전이고 나발이고 할 게 뭐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지스 되면서 미국 연례하고 서방에서 유일하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초대형 무인 잠수정 X-Large Underwater Unmanned Vehicle XLUV 저거 살벌한 건데, 미국의 오르카 같은 거 길이 한 30m 되고요. 뭐 그렇죠. 너무 살벌한 거라서 예, 저건 수출을 못하는 극비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런 거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우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세계 정세나 기타 등등 돌아갈 때 한국이 저런 것도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 뭐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고.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